폐지 더미 위에 앉아있던 고숙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릿했죠. 57살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갈라진 손톱 밑으로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녀가 허리를 펴자 척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이 소리에도 익숙해졌어요. 고숙자는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겨우 3,000원어치. 숙소비도 안 되는 돈이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지금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고숙자는 간간히 떠오르는 기억 조각들을 맞추며 걸음을 옮겼어요. 한때는 행복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23, 부모님의 강요로 만난 남자와의 결혼이었을 거예요. 정태식이란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 애정이 없었죠. 단지 가문의 결합이라는 명목 아래 맺어진 관계였을 뿐이에요. 고숙자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정태식도 자신을 사랑해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현수를 낳고 키우면서도 정태식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 10년 차 정태식은 냉정하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죠. 고숙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들 정현수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을 배우고 야간에 재봉틀을 돌렸죠. 눈이 감길 때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공장주가 사업을 접는다며 공장을 넘기겠다고 했죠. 고숙자는 모든 용기를 내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봉제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공장은 번창했습니다. 고숙자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했죠. 현수도 대학에 들어가고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삶은 서서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폐지 수레를 끌며 걷던 고숙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찢어진 장갑과 굶주린 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현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배신감이요. 고숙자의 인생의 첫 번째 빛이 드리워진 것은 아들 정현수가 26살 되던 해였습니다.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에서 만난 이지연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죠. 지연은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간호사였어요. 고숙자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고숙자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죠. 결혼식장에서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숙자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고숙자의 삶에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어요. 손녀 정아라가 태어난 것이죠. 아라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똑같은 보조개가 생겼죠. 고숙자는 손녀를 안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건설 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고숙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위험한 사업에 뛰어드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열정과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결심했죠. 봉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수에게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현수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인맥을 넓히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능력이 대단했죠. 첫 해에 거액의 수익을 올렸고 고숙자는 손녀 아라를 위한 적금도 들었어요. 현수와 지연은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고숙자에게도 새 차를 선물했습니다.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의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현수가 술에 취해 고숙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빚 독촉에 시달린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숙자는 망설임 없이 공장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머니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현수에게 건넨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았어요. 도박과 주식으로 날렸죠. 현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고숙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고숙자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느 날 밤 현수는 지영과 아라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죠. 고숙자는 며느리와 손녀를 데리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의 독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아라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어요. 고숙자는 혼자 남겨졌죠. 고숙자의 삶은 나선형 계단을 타고 아래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이제 70평생 처음으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집을 전전했죠. 하지만 한두 번은 가능해도 계속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친구들 집까지 찾아오자 고숙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수레 하나를 얻어 골목길을 헤매던 고숙자는 우연히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고숙자도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녔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체면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끊겼던 현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고숙자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죠. 현수는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도움을 청했어요. 고숙자는 마지막 남은 금가락지를 내주었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은 유일한 갑오였죠. 하지만 그것이 현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받아든 현수는 다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죠. 고숙자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어요. 도박과 술에 중독된 그의 눈에는 어머니조차 단지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죠. 절망에 빠진 고숙자는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공원 벤치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비 오는 밤 고숙자는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때의 삶을 회상했죠. 한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고숙자는 강물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차가운 물결이 발목을 적셨죠.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손녀 아라였어요. 고숙자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죠. 아라의 웃음소리는 환청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고숙자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숙자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어요. 폐지를 줍고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죠. 때로는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어요. 고숙자의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등은 더 굽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삶에 대한 의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숙자는 종로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낡은 장갑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기 위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눈발이 그녀의 어깨와 머리카락에 소복이 쌓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노숙자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고숙자는 이제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죠.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그녀의 전 남편이었어요. 숙자 씨, 정말 당신 맞습니까? 정태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고숙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만에 만난 전 남편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뒤엉켰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왜? 정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죠. 눈앞의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고숙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제 와서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태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움에 놀란 듯 했습니다. 집에 가시지요. 이야기를 나눠요. 그의 말에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고숙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고 유일하게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태식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고숙자를 감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릅니다. 고숙자는 주저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그녀의 발은 구멍난 양말 사이로 보였죠.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정태식은 욕실을 안내했습니다. 고숙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물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면서 지난 시간의 고통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고숙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식사였어요. 오랜만에 차려진 밥상 앞에서 고숙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정태식은 말없이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숙자는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의 힘든 생활, 봉제 공장 운영, 아들의 결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정태식은 묵묵히 들었죠.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고숙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던 그 시절의 자신을요. 다음 날 아침 고숙자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났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정태식과의 재회, 그의 집에서의 하룻밤.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고숙자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정태식이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는 고숙자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어요. 고숙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정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숙자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숙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죠. 정태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20, 30년 전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동안 나는 사업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죠. 고숙자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정태식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어요? 고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고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날부터 고숙자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정태식은 법적으로 그녀와 재혼했어요. 그는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고숙자는 오랜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태식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새 옷과 가방, 화장품도 사주었죠. 하지만 고숙자가 가장 값지게 여긴 것은 그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어요. 고숙자는 가끔 자신의 변화된 삶이 믿기지 않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고숙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현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무리 배신당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현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태식은 그런 고숙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를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숙자는 망설였습니다. 현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공존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태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현수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몇 주 후 마침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도박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고숙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죠. 어느 비 오는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숙자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정태식이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정현수였죠. 몰라볼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님.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아무 말 없이 현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죠. 현수는 머뭇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신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고숙자가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고숙자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사랑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숙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토록 상처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밥은 먹었니? 오랜 침묵 끝에 고숙자가 물었어요.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분노와 원망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제야 고숙자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몰골이었죠. 고숙자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말없이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현수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고숙자와 정태식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았죠. 식사를 마친 후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전 재산도 날리고 아내와 딸까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고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네가 내 금가락지까지 훔쳐갔을 때 엄마는 죽고 싶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찬밥 한 끼 먹기 위해 구걸하던 내 모습을 넌 알기나 아니?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너는 이제 그 첫걸음을 뗐어. 고숙자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현수의 아버지로서 정태식이 가장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오히려 그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정태식이 물었어요. 현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고시원에서요. 하지만 월세가 밀려서 내일이면 쫓겨날 것 같습니다. 정태식과 고숙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침내 정태식이 입을 열었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록 해.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구나. 현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숙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정태식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들 현수가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 많은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고숙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현수를 발견했어요. 달빛에 비친 아들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고숙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 때 열병을 앓던 현수를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정태식은 현수를 데리고 중독치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현수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어요. 도박과 알코올 중독이 깊어 최소 6개월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현수는 두려워했지만 정태식의 격려에 결국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식과 고숙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현수가 또 우리를 배신하면 어쩌죠? 고숙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태식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나도 변했잖아요. 예전의 나라면 현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고숙자는 남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태식은 냉정하고 무심했지만 지금의 그는 따뜻하고 지혜로웠어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현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고숙자와 정태식은 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수는 이미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맑아졌고 말투도 차분해졌죠. 상담사는 현수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지연이와 아라에게도 어머니께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달라질 테니까요. 고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그녀의 아들의 손이었어요. 현수야, 엄마도 많이 생각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일만 했던 것 같아. 내 마음에 관심을 두지 못했지. 엄마도 미안하구나.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고숙자와 정태식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지연과 아라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것이죠. 현수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망설였어요. 이미 새 직장을 구해 아라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고 현수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고숙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태식의 보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지연과 아라가 서울을 방문했어요. 5살이 된 아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낯설어 했지만 곧 정태식의 무릎 위에서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숙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라의 웃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연은 현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치료센터에서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현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에 지연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현수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은 건강해졌고 눈빛은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고숙자와 정태식은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정태식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어요. 테이블에는 고숙자가 정성껏 준비한 현수의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이와 아라에게 진정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고숙자는 아들의 결심에 감동했어요. 과거의 현수였다면 다시 큰 사업을 꿈꾸거나 쉬운 길을 찾았을 텐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매주 주말마다 아라를 데리고 서울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현수와 별도로 만나 고숙자와 정태식만 봤지만 점차 현수와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을 좋아했고 특히 정태식이 사준 장난감들에 푹 빠져 있었죠. 어느 주말 아라가 현수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본 고숙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숙자는 정태식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고숙자의 말에 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숙자씨.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특히 당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현수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현수가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죠.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저 자신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현수는 정태식의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회사였지만 그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죠. 동료들은 처음에 사장님 아들이라며 경계했지만 현수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서울의 병원으로 이직했고 아라와 함께 정태식과 고숙자의 집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현수는 아직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아라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지연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고숙자의 70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정태식과 현수, 지연과 아라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 현수가 일어나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연이와 아라야.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싶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과거의 잘못은 절대 반복하지 않을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연은 조용히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고숙자는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정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고숙자의 말에 정태식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날 밤 고숙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때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고 힘든 여정이 될 테지만 결국엔 행복해질 거야. 절대 희망을 잃지 마.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통과 슬픔, 배신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은 아니에요. 고숙자의 이야기처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죠. 고숙자의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태식과 현수, 지연과 아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